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와인 좋아하시나요? 와인이요. 종종 즐기기는 하죠. 왜요? 이 와인이 숙성 기간에 따라서 맛과 풍미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와인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2000년 전이요. 그거 마실 수는 있는 건가요? 지난 2019년 로마 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된 와인인데요. 물론 마셔볼 수는 없겠죠. 그쵸.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역사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와인 속에 담겨있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분석하면은 당시 와인의 특징은 어땠는지 또 과거 로마인들의 식습관이나 생활상을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구 안에는 많은 역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장된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죠. 경주, 부여, 고령, 그리고 저기도 있네요. 광발광 연대 측정기로 무기질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고 고인골 DNA로 당시 식생활, 질병, 환경을 분석합니다. DNA 분석을 통해서 신라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매장 유산 발굴 과학으로 밝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문화유산학과에서 우리 문화유산과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bil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고연구실의 김혜정 학예연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문화유산 발굴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백제 사비 도읍기 완궁지로 알려진 부여 관북리 유적과 익산 토성에서 칠피 갑옷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백제 멸망 당시 혼란했던 상황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고령 지역에서는 대가야 궁성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토성벽과 해자를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야 고분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령 지산동 5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령 지산동 5호분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일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85년 만에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역사적으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발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이 미륵사는 상북유사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까지는 천하공주가 발원해서 세운 미륵사가 창건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왔는데요. 네네. 2009년에 이 역사 기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해체 발굴하는 과정에서 석탑 사리공에 넣어두었던 사리봉황기가 발견되는데요. 이 사리봉황기 명문에 기존의 선하공주가 미륵사를 발원해서 창건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백제 8대 성의 하나는 이 사택 적덕이라고 하는 귀족의 가문의 딸의 이 왕후가 발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 석탑 발굴을 통해서 기존에 알려져 왔던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무왕이 선하공주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명의 왕비를 뒀을 가능성도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실들이 통해 가지고 지금은 그와 달리 우리가 미륵사지는 선하공주가 아니라 사택 적적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택 씨의 경제적 기반과 권력 기반에 의해서 창건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단적으로 우리 매장문화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정말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굴 작업을 좀 하다 보면요. 각 뭐 고분이라든지 유적의 특징을 알려주는 주요 유물들이 있을 텐데요. 고분을 발굴을 하다 보면은 고분 속에는 무덤에 묻힌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유물들이 출토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려한 금은재 장신구들, 그 다음에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금속 용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고분 출토품에서 나타나고요. 주거지를 발굴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사용됐던 그런 유물들이 이제 주로 출토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톡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목기라든지 그때 당시에 생업활동하고 관련됐던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되죠. 그래서 이 유적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출토되는 유물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고학자들은 면밀히 분석해서 그때 당시에 역사, 생활, 문화상을 복원해내겠죠. 그러면 이 유물의 종류들에 따라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같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고분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황남대총 같은 경우에 표주박 형태의 고분인데요. 남분과 북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이 서로 다릅니다. 남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은재 장신구의 부인대라는 명문이 있는 유물이 출토가 되었고요. 북분에서는 출토된 인고를 분석해 보니까 60세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황룡사지의 경우에는 등잔이 1,700여 점이 출토가 되기도 했는데요. 모두 한 구덩이에서 한꺼번에 출토된 겁니다. 당시에 대규모 연등회 같은 큰 행사에 쓰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출토되는 유산의 위치와 양상 등을 파악해서 유물에 담긴 숨겨진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발굴조사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분이 계속 유산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게 문화재, 유물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보통은 저희가 문화유산을 기존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등으로 불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이제 매장 유산 발굴에 대해서 지원이나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한해서 시굴조사와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진단조사 비용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 이 비용을 확대해서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의 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 또한 지원이 되는데요. 현지 보존이나 이전 보존에 따른 비용이 그동안은 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 기반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 주도의 지표조사를 실시한다는 건데요. 지표조사의 의무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가 직접 주도를 해가지고 지표조사를 함으로써 매장유산 훼손 방지 및 개발 계획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가치를 규명하고 향후 정비 사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이 되는데요. 8개 시도에서 신라, 백제, 가야 등 7개 문화권의 20개 유적을 발굴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석굴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국가유산이 처음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장 유산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장 유산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위치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알려진 고분이나 유적지 외에는 어떻게 찾는 건가요? 이미 4, 5년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어떤 문화유산이, 매장유산이 유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범위에 걸쳐 유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자는 거죠. 매장유산의 정보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표조사라는 것을 이제 실시하는데요. 문헌이라든지 역사서, 그리고 구비 전성, 지명 이런 과거에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매장유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추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추측한 유존 지역,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직접 고고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밀하게 유관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유적이 유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하고 물리 탐사라든지 고지형 분석이라든지 과학 기자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매장유산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어느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확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매장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대거 발견이 되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네.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먼저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예요? 네, 의무적으로 매장유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만약 매장유산이 있다 하면 발굴조사를 진행해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다시 건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굴조사에서 학술적,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다 하는 유적이 확인되면은 유적의 보호를 위해 보존 조치를 하는데요. 만약 발굴조사에서 학술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지에 그대로 다시 복토해서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전시하는 현지 보존 방법을 쓰고요.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장소에 이전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 보존 조치가 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요. 네. 이 매장 유산이 있다고 해서 다 발굴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많은 매장유산을 전부 다 발굴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전부 다 발굴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매장유산 정보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장유산을 유구의 유적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매장유산을 조사, 보호, 관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발굴 대상 유적, 시굴 대상 유적, 표본조사 대상 유적, 그리고 참관조사 대상 유적 이렇게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요. 발굴조사 대상 유적은 말 그대로 유적의 존재가 거의 확인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유물이라든지 유구의 흔적들이 유존 지역에 확인이 되면서 원래의 지형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 시굴조사 지역은 유물의 존재는 확인이 되지만 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지형이 그대로 유존되어 있어서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실시되는 조사이고요. 표본조사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원지형이 잔존하고 있어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참관조사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이미 개발 공사가 시행되거나 해서 지형 일부 파괴된 그런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문화유산을 발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바로 전체 발굴에 들어가나요? 아마 그렇다면 제때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의 과정들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조사 대상 지역의 2% 이하 범위를 조사를 해서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시골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조사 대상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를 조사를 해서 매장유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 조사 대상 범위를 잡고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전면 발굴을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장 유산이 있는 유존 지역을 파악하는 데까지도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유존 지역 선정 이후 발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곳은 매장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현장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땅이 곳곳이 파인 공터 같기도 한데 과연 어떤 문화유산이 숨어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 넓은데요. 어느 정도 크기인 건가요? 네, 여기는 쪽샘 유적이라는 곳이고, 네, 뭐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은데 축구장으로 치면 16개 정도를 합친 어마어마한 면적에서 저희가 2007년부터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유산이 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여기는 신라 시대죠. 신라의 귀족이나 또는 왕족, 네, 이런 높은 사람들이 썼던 무덤들. 쉽게 얘기하면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만 희 정도 무덤이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와, 정말 역사의 현장이네요. 그 매장 문화유산 발굴에도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발굴 조사는 먼저 무엇을 발굴할지 정하는 사전 조사 단계가 가장 1단계고요. 2단계는 조사 대상 선정됐으면 이제 땅을 파서 바로 그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보존 처리를 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이 보존 처리 작업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물들을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서 이제 전시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렇게 4단계로 매장문화유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라 시대 유물이라는 거 어느 시대 유물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시죠? 간단히 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발굴 조사에서는 이 토층 조사를 통해서 시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흙이 쌓여 있는 순서를 보고 언제적 무덤인지 또 언제적 유물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었네요. 그 토층 조사를 제가 직접 오늘 해볼 수 있다고요? 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기가 이렇게 층이죠? 연구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층을 구분한 후에 그 층이 어느 시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층을 먼저 구분한 다음에 그 층에 포함되어 있는 유물이나 또는 무덤과 같은 유구를 통해서 이 층이 어느 시대에 묻혀진 층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층에 있는 그 땅을 조사를 하면 이제 저희가 찾고 있는 신라시대 무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을 긁어내고 쭉 따라서 가면 사실 저는 보이거든요. 유물이. 이 유물을 직접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토층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토층에서 신라시대의 층을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그 층에 있는 이 땅을 조사하는 거를 평면 조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마침 이제 토기가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긁어보시면 아까 토층 조사랑 똑같이 흙이 좀 다른 걸 보이시죠? 네, 색깔이 달라요. 네네. 그러면 똑같이 이 못을 이용해서 이 경계를 이렇게 그어주는 그런 조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칼로 토기 주변을 이렇게 흙을 좀 긁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긁어낸 흙을 붓으로 이렇게 털어보면 형태들이 이제 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이 땅 속에 숨어져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 신라시대 유물하면 사실 온전한 모양으로
발견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도 발굴을 해보셨지만 다 항아리가 깨어진 채로 그 땅에 묻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을 이제 다 접합을 하고 복원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지만 박물관에 가서 그 전시를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작업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보존 처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실이요? 지금 바로 가봐야겠는데요. 이곳으로 유물이 들어온 이후에는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발굴 현장에서 유물이 출토가 되어 들어오면은 먼저 처리 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전 조사에는 재원 조사, 유물의 사진 촬영, 현미경 조사, 그 엑스레이 조사, 그리고 유물의 상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전 조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물의 재질별로 표면에 붙은 이물질 등을 제거를 하고요. 그 후에는 강화 처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접합과 복원을 거쳐서 유물의 보존 처리를 완료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유물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1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발굴부터 복원 작업까지 매 단계가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땅 아래에 정말 오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놀랐는데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연구사님, 앞으로의 발굴 계획 있으시다면 들려주시죠. 네, 여기 쪽샘 유적은 총 14개 지구 중에 이제 2개 지구 발굴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7년 완료 예정으로 발굴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잇는 매장 문화유산. 앞으로도 역사의 흔적을 찾는 매장 문화유산 발굴은 계속됩니다. 솔직히 매장 유산 발굴하면 오로지 고고학의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물의 보존 처리 과정을 보니까 이 안에도 과학이 필수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과학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발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산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뭐 토기라든지 청동기, 철기 등등 소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발굴 방법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적, 유구, 유물을 놓고 볼 때 매장유산을 발굴하는 방법은 유물보다는 유구, 유물의 성격과 구조, 잔존 상태, 형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발굴 방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봉분을 갖고 있는 고분을 발굴할 때 봉분 속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 시설이라든지 각종의 유물보다도 더 중요한 정보가 봉분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봉분에 대한 정보까지를 얻을 수 있도록 무덤 크기에 따라 가지고 4개로 분할하는 4분법, 그다음에 8개로 분할해서 발굴하는 8분법 이런 발굴을 적용을 하고요. 주거지가 많이 모여 있는 취락 마을이죠. 네. 이것들은 이제 흔히 바둑판식으로 그리드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리드 상의 토층 단면과 평면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드 발굴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트렌치 발굴, 그다음에 피트 발굴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규모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든 발굴은 3차원 공간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얻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개발돼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적이든 간에 거의 한 가지 발굴 방법만이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복합적인 그런 발굴 방법이 동시에 적용돼서 매장유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과학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워낙 오래된 유물들은 자칫 매장을 발굴하려고 하다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발굴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요? 발굴 조사는 기본적으로 파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파내기 시작한 유적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적과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유적
유적들을 발굴 조사할 때는 그 유적이 가지는 실체와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침수나 태풍 등의 피해만 없다면 발굴 조사를 하지 않고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매장 유산을 발굴하고 나서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나요? 이 매장 유산이 온전한 상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깨지고 녹슬어서 뒤틀어지고 변형된 상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변형된 불완전한 매장 유산을 과거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은 우선 출토된 매장 유산을 잘 세척하고 그것을 복원하고 보존 처리해서 본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은 매장 유산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실적 도면을 작성을 하고 세부 사진을 첨부한 그런 사진 촬영, 엑스레이 촬영까지 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굴 보고서라는 그런 형태로 출간을 해서 고고학 연구자 또는 매장유산 연구자들에게 기초 학술 자료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발굴부터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쏙쏙들이 찾아내려면 첨단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발굴 조사 전에 GPR이라든지 전기 저항 및 자력을 활용한 물리 탐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땅을 파지 않고 유구의 분포 현황이나 유적의 상태를 파악해서 향후 발굴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발굴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출토된 유물들을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가속 질량 분석기를 활용해서 뼈, 목재, 종이류, 직물 등 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의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을 해서 유적과 그 유물이 출토된 유적, 유구의 시기를 알 수 있고요. 광발광 연대 측정기를 통해서 토기, 기와 토층 등 무기질 문화유산의 시기를 밝힐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의 뼈, 동물뼈, 식물 등 생물 유체에 잔존하고 있는 고 DNA와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과거 사람, 동물과 식물의 유전 정보, 질병, 그리고 당시 식생활, 환경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은 미궁에 빠졌던 어떤 그런 사실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교수님?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1921년에 발굴된 경주 금관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재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환두대도라고 하는 칼이 이제 출토되는데요. 문자 기록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문자 기록은 이사지왕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지왕은 금관총이라고 하는 이 무덤 주인공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지왕 명문을 통해서 당시 신라 마립간 시기 5세기에 전제군주 한 명의 왕뿐만 아니라 왕의 형제라든지 고위 왕족들에게도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이제 됐죠. 경산 임당고분군 발굴해서 많은 인골들이 출토되는데요. 인골들을 DNA 분석을 한 결과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때 당시 신라 사람들이 나이가 35살에서 40살 정도의 조기 사망을 했다. 이것이 이제 밝혀지고요. 평균 수명이 밝혀진 거죠. 네. 그리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 당시에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찍 사망한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시 신라 사람들이 주로 보리라든지 쌀이라든지 콩 이런 곡류를 주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 부식으로 고기 종류들,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육식도 많이 섭취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종류 중에 상어라든지 방어라든지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소라라든지 이런 조개 종류들 이런 것들도 많이 섭취를 했다. 식단이 되게 고급스럽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묻힌 사람 중에 무덤 주인공을 비롯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고기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한 반면에 무덤 주인공에 네네네. 따라 묻힌 네. 순장자라든지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육류라든지 해산물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뭐 상당히 슬픕니다. 그러니까. 예. 하지만 당시의 생활상을 정말 낱낱이 알 수 있네요. 네, 질병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유적지의 특성에 따라서 발굴 유물도 또 유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밀접한 공간이 발견되면 당시 생활상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공간 과연 어디일까요? 화장실 고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화장실 유구를 발굴조사해서 얻은 고고학 자료와 시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과거 역사, 문화, 생활상을 복원하는 고고학의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화장실은 어느 화장실일까요? 현재까지 튀르키예에 있는 고대 로마 상업 도시인 에베소 도시 유적 발굴에서 확인된 수세식 화장실이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벽으로 둘러싸인 실내의 벽에 붙여서 화장실 위를 덮은 넓적한 대리석에 변기 모양으로 파내어서 여러 개의 배병구를 만든 최고급의 공용 화장실이자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요즘에 수세식 화장실 모양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장실은 어디에서 발굴되었을까요? 7세기 전반 백제 무왕 때에 만들어진 익산 왕궁리 유적의 왕실 화장실 3기가 가장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신라에서는 경주 왕경주구에서 발굴된 화강석을 깎아서 만든 병기를 갖춘 통일신라시대의 귀족 화장실이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화장실로 밝혀지고요. 그런데 이 발굴 당시에는 이것들이 화장실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을 일본의 화장실 발굴 사례와 비교 검토하고 화장실 내부에 가득 들어차 있는 오물과 이 토양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백제 왕실이 만들어 사용한 화장실용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화장실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화장실로 이제 밝혀지면서 한국 화장실 고고학의 총화라고도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랑과 화장실 배수로를 연결시켜서 화장실 내부에 들어찬 오물이 정화된 화장실 물로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만든 최첨단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에서는 휴대용 변기라든가 기처리용 막대기 그리고 토기 등 화장실에서 사용된 유물도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내부에 들어차 있는 토양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하자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과 질병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양 분석을 통해 검출된 기생충 알은 대부분 채식을 할 때 주로 감염되는 회충, 편충알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을 때 주로 감염되는 육식성 기생충인 조충알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백제 사람들은 화장실의 인분을 밭의 거름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또 곡물을 주식으로 하면서 주로 채식을 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백제 사람들은 뱃속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에게 영양을 전부 뺏겨가지고 마른 체형에 늘 배앓이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었고요. 저런 매장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과학적인 분석이 뒷받침되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역사, 문화, 생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현대와 미래의 매장유산 조사 연구가 과학적 기반이 더욱
탄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적하면 왕릉이나 왕궁 같은 스케일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화장실도 유적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매일같이 방문하는 화장실이잖아요. 이곳이 정말로 사람들의 생활상과 식습관을 낱낱이 알아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매장 유산을 발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닐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매장 유산 발굴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딜까 하는 거거든요. 가장 유명한 나라로 중국의 진시황릉 병마용 발굴을 들 수 있는데요. 네네. 50년 가까이 지금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로마 시대 도시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산 폭발로 묻힌 폼페이 유적 조사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리스는 아크로폴리스 고대 신전에 대한 발굴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매장 유산을 발굴하는 이유는 바른 역사를 알아내기 위한 것과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상을 복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중국의 진시황릉, 병마용 같은 경우 발견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유적의 면적이 워낙 방대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적에 담긴 고고학 정보와 역사적 기록과의 비교 검토, 과학적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많은 정보를 저희가 정확하게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방법이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분석 등이 지금은 최고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더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만을 발굴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 방법과 원칙까지 알게 되네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이것만큼은 알아가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유적지 아니면 유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장유산의 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 생활 문화상을 획기적으로 복원해낼 수 있었던 그런 유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매장유산을 세계에 자랑할 만하고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런 매장유산, 다시 말해서 세계 문화유산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매장유산인 국가사적, 이런 정도는 꼭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구석기 시대까지 우리 한반도 인류 조상의 생활 문화상을 끌어올렸던 계기가 됐던 연천의 정곡리 유적, 그리고 공주 석장 유적,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상을 한 차원 끌어올렸던 서울의 가락동 유적, 부여의 송곡리 유적. 송곡리 유적은 저도 발굴을 한 유적이죠.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삼한 시대에 문화의 실체를 우리가 알려주게 된 계기가 됐던 경주 조양동 유적, 그리고 춘천 중도 유적, 이런 유적들을 선원사 시대 유적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유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사 시대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매장유산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제 역사지구, 가야고분군, 경주의 신라 역사문화권 매장유산들은 이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경주의 천마총, 그리고 황남대총, 우리 수학여행에 다 가죠. 네네. 자, 이 유적들은 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두 무덤들은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한 목적 발굴로서 경주 개발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가적으로 진행된 발굴이었다는 측면에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졸속 발굴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공주의 무령왕릉 발굴. 이 무령왕릉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담고 있는 학술적인 정보 이외에 이 발굴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과학적인 발굴 조사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유물 발굴이 끝났다. 다 발굴을 하고 나서 이제 유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지역 개발을 하는 곳이라면 발굴 조사를 끝낸 후에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개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의 경우에는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국가 정사를 총괄하던 의정부터가 있는데요. 광화문 앞에 있죠. 그 지난 8년간 발굴 조사와 정비 작업을 거쳐서 의정부지 역사유적 광장으로 조성되기도 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매장 유산 발굴 과학으로 밝히다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장 유산, 우리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자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매장 유산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매장 유산이 꼭 커다란 고분에만 있으란 법은 또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경주 분들은 지나가면서 밭을 갈다가도 유물이 나온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일어난다면, 제 주변에서 유물을 정말로 발견하게 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발견 장소의 시, 군구 담당 부서나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발견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신고를 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처분하고 현상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6항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오, 강력하네요. 신고가 우선이네요. 네, 그다음 매장유산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국가유산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신고받은 유물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발견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요. 발견된 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네. 보상금을 받으시려면 유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꼭 7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된다면 일단 신고를 해서 전문가들의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매장 유산 발굴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 매장유산이 이제 유존하는 곳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장유산이 분포하는 곳이 곧 각종의 개발 압력이 높다는 말과 이제 그렇네요. 마찬가지죠. 개발 압력이 높으면은 거기에 유존하고 있는 매장유산이 파괴될 우려가 이제 높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매장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우선 이 매장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은 벗어나야 되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매장유산의 중요한 가치를 경시하고 소위 국민생활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안 그리고 되겠죠. 파괴 훼손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겠죠. 개발과 보존의 어떤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핵심 과제죠. 저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상 매장유산의 파괴를 우리가 감수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연계 속에서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매장유산 발굴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발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다가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장 유산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K 국가유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매장 유산 발굴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인 관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매장 유산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즐길 수 있는 대전 영시축제를 아시나요? 대전 영시축제는 각종 먹거리와 다양한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대전이 자랑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전의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중앙로 1원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과 인근 원도심 상권 등지에서 펼쳐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대전의 미래 구간,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국방산업 등 대전의 4대 핵심 산업과 대덕특구 출연기관, 지역 혁신기업의 성과물을 전시한답니다. 과학도시 대전답게 첨단 과학기술들이 총 출동하네요. 그런데 올해 대전 영시축제를 아쉽게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대전 영시축제는 매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을 기대해주세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꼬리가 잘려도 재생되는 도마뱀. 이 원리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는 도마뱀. 그 이유는 바로 조직의 재생을 담당하는 아체세포 덕분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선 인공 아체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요. 인공 아체세포는 이미 분화를 끝낸 세포에 유전자나 화합물 형태의 아체세포 유도인자를 첨가해 원하는 세포로 다시 리프로그래밍하는 직접 교차 분화 기술로 제작할 수 있답니다. 아체세포를 의학에 활용한다면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된 장기나 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 아체세포 재생치료, 기존 재생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오늘은 매장 유산 발굴, 과학으로 밝히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빈 씨 뭐예요? 혹시나 여기 주변에 유존 지역이 있는지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가유산 보존 관리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솔빈 씨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매장유산 조사 연구 과정이 과학이다. 이런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덧붙여 이런 매장유산과 고고학과의 관련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해서 네.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우리 문화유산의 생생한 역사를 발굴해 나가는 여정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